1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대면 수업을 한 번도 못했고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전산회계에 대한 거, 전산제품 2급에 관련돼 갖고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거는 이제 얼추 다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보지 못한 관계로 이제 14주차 한 주 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15주차 하면은 아마 6월 22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6월 22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거는 좀 어떤 내용 하는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문자라든가 아니면은 학교 조교 선생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4주 수업은 일단 이제 실무 관련된 것들은 이제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778쪽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88회가 있고요. 지금 책에는 이제 80회부터 88회까지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88회부터 이거 이제 가장 최근 거니까 역순으로 해서 이론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산제품 2급 과정을 보면은 이론 실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론이 30% 실무가 70%인 거는 다른 급수하고 이제 동일하고, 근데 이론에서 보면은 재무회계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그다음에 부가세 소득세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론 지형을 보면은 방대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가 진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그런 이론 내용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춰야 될, 회계 담당자가 갖춰야 될 지식을 쭉 망라해서 보는 거죠. 실기하는 거랑은 좀 약간 틀립니다. 오히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론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작년 수업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서도 수업 중간중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요령이 지금 이제 회계 원리도 그러고 원가회계도 그러고 부가세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큰 틀을 이해하시면은, 큰 틀,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다, 회계 원리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계정 과목으로 얼마를 기록해야 되는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계정 과목 얼마 기록해야 되는가, 그렇게 큰 틀을 기억하시면은 세부 내용 이야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수업은 이미 하셨겠지만은 원가회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가 파악하는 겁니다.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가. 그런데 이게 조금씩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해서 집계를 하고, 그런데 만들다 만 거 제공품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업에서 대량 생산하는 경우 또는 낱개로 생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복수 제품을 생산하는데 같은 재료를 가지고 복수 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A 제품, B 제품 두 가지 다 두 제품에 전부 다 관계되는 경비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원가회계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제품 원가 산정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조원가 명세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 어쨌든 학습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부가가치세도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고, 창출된 부가가치대에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건별로 세금계산서 발행됐을 경우, 수출했을 경우 등등등등, 영세율, 면세에서 이제 예외사항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소득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종합과세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원천징수 한다라는 것, 연말정산을 한다라는 것,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면은 학습하기가 생각보다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 경영, 회계, 세무 이제 이런 쪽을 전공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과목별로 전부 다 아마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이제
2학년 이제 1학기 마치고 이제 2학기로 올라가게 되고 곧 취업들을 하게 되는데 추후에라도 이제 그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서 배웠던 일단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큰 틀을 머릿속에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은 본인이 알고 있어야 그렇게 작업을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14주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는데, 이론 문제, 여기서도 이제 회계원리 파트, 원가회계 파트, 소득세, 부가세가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거 이렇게 제가 좀 촘촘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거는, 최종 확정되고, 뭐, 제출되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출제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학기 이제 온라인 강의를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파일 해서 만들고 올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좀 이렇게 많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뭐,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 온라인 강의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백석대학에서 이제 구축되어 놓은 온라인 강의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익숙치 않다 보니까 조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리포트 제출하는 것도 저는 이제 메일로 일단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메일 말고도 이제 온라인 시스템에서 글로 제출을 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것도 익숙치 않아서 메일로도 보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개략적으로 쭉 그 리포트는 쭉 체킹을 했습니다. 체킹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개개인에 대한 제출된 리포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미숙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리포트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를 이제 뭐 실습 관련돼서 지금 출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론으로만 평가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금 판단이 서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말고사 출제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아직 지금 온라인 강의 녹화하는 시간하고서 시간이 한 1, 2주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의사결정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거나 요 이제 기출문제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88회입니다. 이게 작년도 2019년도에 봤었던 시험이에요. 자, 첫 번째 재고자산 평가 방법 어느 것인가 하는 거죠. 기말재고자산 평가하는 겁니다. 기말재고자산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결정이 되고, 매출원가에 따라서 매출충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결정이 됩니다. 기업에서는 재고자산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익에 따라서 또 세금 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원리 교과서에서도 재고자산 평가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는 어쨌든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그 다음에 그냥 평균으로 계산한다. 개별법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업에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뭐 기말재고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기말재고자산이 현시가, 그러니까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최근 거란 얘기죠. 현재 시가니까.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건 먼저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하는 거는 선입선출법이 되죠. 그래서 요 답은 1번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 시에 그러면은 먼저 사온 게 싸고 나중에 사온 게 비싸다는 얘기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은 먼저 들어온 게 값싸게 사온 게 팔리게 되죠. 싼 것이 팔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익이 많이 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1번 같은 지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나니까 경영진들은 자신들이 높게 인정을 받겠죠.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혹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뭐 조그만 기업은 이런 게 없겠지만은 대기업인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몇십억, 몇백억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냐 후입선출법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어쨌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1번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 자산의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구입하고 구입에 관련된 부대 비용이 다 포함이 되죠. 구입에 관련됐다는 얘기는 해당 자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흔히 이제 뭐 부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유형자산 같은 경우 설계와 관련되던 지급하는 수수료 당연히 포함되고요. 매입하면서 운반비 들어간 거 포함되고, 그 다음에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 장소를 뭐 어떻게 꾸민다든가 뭐 준비할 때 들어가는 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자산을 사면서 취득세 내는 것, 뭐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 취득세 내죠. 그런 거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다 포함이 되고요. 미음 재산세 같은 거는 이거는 자산에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죠. 취득한 이후에 사용하면서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미음 같은 경우는 일반 비용에 들어가고 취득원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음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경리들이요. 다음 3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건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특허권 같은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자산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한다. 말은 조금 어렵지만은 어쨌든 돈을 주고 취득한 거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내부에서 내가 창출된, 내가 만드는 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액을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 무형자산 뭐 인식기준 충족하지 못하면,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비용 처리한다. 연구비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했는데 자산으로서의 인식 기준이 있어요. 뭐 현금 수출력이 뭐 확실시 되고 뭐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지면 자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용 처리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매입가액의 매입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죠. 매입 부대 비용은 당연히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상각을 해야 되는데 상각 방법이 합리적인 게 없을 경우에는 정률법,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정률법은 이제 숫자 자체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초반에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액법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4번. 다음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주식하고 사채를 얘기하죠. 주식하고 채권을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사채. 그래서 제가 좀 써드리면서 이렇게 좀 이거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아직 제가 그런 장비가 지금 따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식하고 사채는 어쨌든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여기 3번에 나와 있죠.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거 어떻게 구별하시냐면은 쉽게 그냥 금방 팔겠다라고 하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만 얘기를 해요. 가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러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3년 만기, 5년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채를 얘기합니다. 채권. 그건 만기 보유 증권이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자 목적 아니고 사채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말 그대로 매도 가능. 언제든지 팔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구별하시면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은 금방 팔 거니까 당좌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어쨌든 이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투자 증권이 됩니다. 투자 자산.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좀 수월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이제 틀린 것 찾기 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손익은 기타 포괄적인 유계액으로 한다. 자, 여기서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용어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미실현 보유 손익, 미실현. 내 주머니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팔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면 실현된 거죠. 그런데 그냥 팔지 않고 갖고 있는데 값이 올라서 평가 이익이 났거나 값이 떨어져서 평가 손실이 난 경우, 그건 값만 오르고 떨어진 거죠. 내 손에 실제 들어온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 미실현입니다. 미실현 보유손익, 미실현 평가에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한다. 요거는
이게 아니고 그냥 영업의 비용을 하죠.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 그렇게 하고 기타 포괄 손익은 이건 저기죠. 그 수익과 비용은 아니고 그런데 자본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요 기타 포괄손익 두 개로 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요거는 이제 회계원리 내용을 벗어난 내용이라서 아마 여러분 따로 이제 수업에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중급회계에서 다룰 수는 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렵고 좀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번에서는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들인데 뭐 간단하게 보면은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시장성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그 주식시장에서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되지 않은 또는 상장이 폐지된 어쨌든 그런 경우입니다. 쉽게 사고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니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장된 주식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이거 다 가능합니다. 다. 만기 보유도 되고 단기 매매도 되고 매도 가능도 되고 채권 갖고 있다가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중간에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주식인 경우는 뭐 지분증권이라 그래요. 주식인 경우는 만기 보유 개념이 없죠. 그래서 주식인 경우는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요 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이 아닌 채무증권은 뭐 이렇게 분류한다. 뭐 말은 좀 복잡한 것 같아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4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채입니다. 사채는 회사, 이건 이제 개인 사채하고 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를 구별하셔야 돼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사채업자에서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거는 개인 사자입니다. 개인이 발행하는 채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채는 회사예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회사채입니다. 줄여서 사채라 그럽니다. 틀린 것 보면은, 요거 3번이 답입니다.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거는 이제 사채에다가 같이 덧붙여서, 평가 규정 과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외상 매출금하고 대돈 충당금 같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건물하고 감가상각 누기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적 평가 계정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래서 사채랑 붙어 있어가지고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 보시면은 사채 액면 이자율, 그러니까 이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이자죠. 그 이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은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사채에서 주는 이자가 더 크다. 당연히 비싸게 발행되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된다. 이게 반대면은 할인 발행된다. 싸게 발행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채에서 발생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뺀다. 이것도 맞습니다. 최초 발행가액에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면은 그 돈 다 빼고 계산해야죠. 그래서 부채나 자산이나 해서 그 관련된 비용에서 직접 빼지 않은 건 단기매매증권밖에 없어요. 단기매매증권은 구입하면서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죠. 단기매매증권만 예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되는 자산, 여기는 해당되는 부채죠. 주식 발행도 마찬가지고 다 그 금액에서 원래 금액에서 직접 빼줍니다. 다음에 뭐 4번은 이제 좀 분개를 좀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것도 딱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매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나가는 것만큼 사채가 점점 증가가 돼서 사채 잔고가액이 증가가 돼갖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액면가액하고 같아지게 돼요. 액면가액하고 장부가액하고 그거 맞춰서 해주는 게 이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 그러니까 정액 이자가 아니고 해당되는 것 현재 가치로 따진 이자율 주는 게 유효이자율법입니다. 그래서 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회계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 파트입니다. 자, 원가회계에서 6번. 자, 6번 같은 경우,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길어요. 길고 이제 제가 쭉 살펴봤더니,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실무,
프로그램 가지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객관식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 여기서도 보면은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근데 기계 사올 때 200만 원 주고 사온 거고 그동안 감가상각 150만 원 했다. 그럼 얼마짜리예요, 기계가? 현재 장부가 500만 원짜리 기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계 고장이 났는데 기계를 그냥 팔면은 60만 원에 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만 원 수리를 해서 팔면은 80만 원에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파는 게 맞겠습니까? 그냥 팔면은 60만 원 현금 들어오고요. 10만 원 들여서 팔면은 80만 원 들어오니까 수리해서 팔면 70만 원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리해서 파는 게 낫겠죠. 의사결정은 그렇게 하는 게 낫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메모론가예요, 메모론가. 메모론가는 얼마인가? 메모론가는 뭐냐면은 매몰된, 썬크 코스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매몰된. 이미 이제 묻혀져서 관련이 없는 원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리고 기계를 그냥 파느냐, 고쳐서 파느냐 둘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팔든 고쳐서 팔든 어쨌든 이 기계에 들어간 200만 원, 150만 원 빼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걸 50만 원이죠. 5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팔든 10만 원 들여서 80만 원에 팔든 상관이 없고 일단 50만 원 들어간 거는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50만 원을 메모론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없는 원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상당히 중요한 원가 개념이에요. 의사결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원가, 메모론가다 얘기를 하고. 또 메모론가랑 관련돼 갖고 중요한 우리 이제 원가회계 배울 때 제일 앞에서 나오죠. 원가와 비용 구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가의 개념에서 변동비, 고정비 그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원가에서 메모론가, 기계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메모론가, 기계원가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아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관련되는 원가예요. 기계원가는 저기죠. A, B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A 대신 B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B의 기계원가는 A를 포기함으로써 내가 포기하게 된 그걸 얘기를 하죠. 그걸 기회원가라고 그러죠. 말이 조금 어렵나요? 어쨌든 이제 A, B 둘 중 하나밖에 선택 못할 때 내가 A를 선택하는 대신에 B를 포기했잖아요. 그럴 때 A의 기회원가는 B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B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런 것들이 되겠죠. 단순히 여기서 돈만 따진다면은 이렇게 이제 수리해서 하는 게 낫는데, 이런 건 단순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처분한 것도 뭐를 할 수가 있다. 수리해서 하면은 또 뭘 할 수 있다. 다른 또 부대 조건이 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 현재 포기되는 이미 들어간 고칠 수 없는 장부가액 50만원은 메모론가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2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모론가, 기회원가는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놓으시는 게 좋은 그런 개념들입니다. 시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7번. 원가 특성, 설명, 전기료, 수도료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 얼마 내고 사용하면은 또 비례해서 얼마 낸다. 그렇게 되죠. 조업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업도. 기업을 운영하는 정도예요. 100%, 70%, 80% 그런 거를 조업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그래서 공장 임차료 같은 거, 내가 물건을 생산하든 생산하지 않든 임차료는 일정하게 나갑니다. 물건을 10개 만들어도 얼마, 100개 만들어도 얼마, 그냥 일정하게 나가죠. 그런 것들은 고정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조업도가 높아질수록 또는 낮아질수록, 되게 이제 높아질수록이겠죠. 비례해서 발생하는 원가는 변동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기본요금은 내고 그 이후에서 추가로 이렇게 올라가죠. 일정하게 비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준변동비라고 얘기합니다. 준변동비. 준변동비 얘기예요. 혼합원가라고도 그러고요. 고정원가하고 변동원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원가라고도 얘기를 하고,
준변동비라고 얘기합니다. 계단 원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정한 구간까지는 얼마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 추가하면은 또 추가한 것부터 얼마 쭉 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 계단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단 원가, 그리고 준고정비라고도 얘기를 해요. 준고정비. 말이 뭐 준변동비나 준고정비나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1번은 저기 딱 그런 설명이고요.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그 다음에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해 발생하는 변동비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딱 그 설명이죠. 7번은 틀린 것 계단 원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 원가에 배부하는 기준. 자,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을 제조부문이라고 그러고, 제조부문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것, 도와주는 걸 보조부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조부문 원가도 보조부문에서 돈 쓰는 것도 전부 다 제품 원가로 들어가야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건물에 관련된 것, 건물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죠. 식당은 돈 들어가는 게 밥값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밥 먹는 인원수에 맞춰서 나눠주는 게 낫겠죠. 인원수가 될 때고요. 그 다음에 전력 부분, 전기다 그러면은 전력 사용량, 이건 딱 맞는 얘기죠. 사용한 것만큼 하는 게 맞겠죠. 4번은 맞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복리후생이다 그러면은 그 종업원 1인당이겠죠. 뭐 나이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겠죠. 물론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좀 더 많이 아파서 의료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라면 조금 관련이 되겠죠. 조금은. 그런데 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닐 테고, 기본적으로는 종업원 한 명당 얼마가 맞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가장 적합한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리고 9번. 저 9번은 뭐 좀 잠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